지금 무슨 일에 종사하시나요? 직업 만족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부자가 돼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진 않으세요? 사실 부자가 되려면 나이, 직종 불문하고 현재 내 모습과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는 타고난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의 재산을 부모님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은커녕 빚이라도 없으면 다행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게 없으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가난을 그대로 물려줘도 되겠네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부자로 기억할지 아니면 거지로 기억할지는 온전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건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가난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자들을 직접 찾아가 금융교육을 받고 부자가 되는 법을 터득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하나씩 실천한 결과 마침내 지금의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빠르면 몇 개월 또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집안 대대로 내려온 썩은 도마주를 잘라내버리고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학벌과 직장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직장은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깐 머무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근로소득이 아닌 수동적 소득, 자산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사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직장이라는 거죠. 아무리 학교와 직장에서 날고 긴다고 한들 임금 마지노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이 최고라며 한번 들어가면 절대 잘리지 않는 평생 직장에 목숨을 걸죠. 돈을 많이 벌어 중간에 그만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평생 일만 하겠다는 우리들의 생각인 겁니다. 물론 직장 생활이 천직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힘든 사회생활에 현타를 느끼고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첫째는 불합리한 대우와 불만족스러운 임금에 맞서는 사람들, 즉 노조나 파업을 통해 회사가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디에 속하시나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찾는다는 건데요. 현재 밥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더 많은 실력을 쌓아 더 나은 직장을 찾으면 되지만 이들은 늘 인권을 들먹이며 방기와 시위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죄 없는 제3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해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요. 즉, 평생 직장이라는 로망을 일찍이 타파하고 직장 생활의 현타를 느낀 즉시 눈을 돌려 탈출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회사의 갑질에 대한 분노가 클수록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탈출구를 찾는 실행력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평불만이 일종의 트리거가 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만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얼마만큼 부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지 자신의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이제부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어들이는 4가지 시스템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직업군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월급쟁이입니다. 많은 중산층이 여기에 속하고 매월 꾸준히 나오는 월급에 중독되어 오로지 월급 날만을 기다리는 일개미 같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대신 국가와 기업이 폭리를 취하게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월급쟁이는 농경, 산업화 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직장군으로서
경기와 무관하게 국가와 회사에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을 바라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집단으로 회사원,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베이비 부모 세대에는 높은 저축금리, 짱짱한 연금 혜택이 있어 박봉 월급만으로도 실제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말이 되었죠. 즉, 낮은 임금 대비 과도한 업무량, 초저금리 시대, 기하학적인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생활 자체가 안 되니 결국 결혼조차 포기한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바닥난 연금, 극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이제는 자진 퇴사를 한다거나 애초에 입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성과를 올려 승진 한번 해보겠다며 밤낮 없이 목숨을 걸어보지만 만성 피로를 시작해 질병을 앓거나 중간에 잘리기라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자 신세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중산층은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니라 빈곤층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유형입니다. 소위 말해 사자 돌림으로 끝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기술직 종사자를 포함해 각종 상인들까지 이들은 결국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들인데요. 월급쟁이에 비해 본인 노력과 성과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니 종종 서민갑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일부 소수 능력자만 가능하고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창업을 했다가 금세 말아먹는 유형이기도 하죠. 설령 뛰어난 전문성으로 인지도를 쌓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 늘 질병이나 사적인 문제로 부재가 생긴다면 고객이나 손님을 받지 못해 수입도 멈추게 됩니다. 결국 평생 일을 해야 하는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란 점에서 월급쟁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업가 유형입니다.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체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즉, 대표나 사장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사업체는 굴러가니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돈을 계속 벌어들입니다. 이때부터가 근로소득이 아닌 수동적 소득의 시작이라 더 많은 사업체 시스템을 갖출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자가 됩니다. 결국 나만의 아이디어로 사업체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은 투자자 유형입니다. 투자자는 사업가에게 자금줄을 대고 주주가 되어 일정 배당을 나누는 등 기업의 이익을 나눠 먹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돈을 넣어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돈이 돈을 불러들이는, 돈이 돈을 위해 일하는 찐부자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 비해 신경 쓸 것, 책임 등이 덜하니 상대적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막대한 현금 흐름이 생겨나 가성비 끝판왕 부자란 거죠. 위 4가지 유형 중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사업가가 되어 자신만의 사업체를 소유한 동시에 실물 자산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나에 충실한 수화가 되어 내가 어디서 뭘 하든 현금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업과 투자의 밑전이 되는 목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어떻게든 충분한 종잣돈을 모았다고 한들 저축과 보험에 올인할 뿐 여전히 사람들은 평범한 근로자 유형에 머물려고 하는데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사업가와 투자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보다는 자유를 택하세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측 불허한 세상에서 변수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생활, 안정된 노후를 꿈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게 정답이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나 기업은 우리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미 연금은 바닥난 지 오래고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자원 고갈, 세금 인상 등으로 물가는 점점 더 폭등해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현실이죠. 설령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한들 그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평생 갑질을 당해야 하고 온종일 일만 하느라 개인 시간이 없어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뿐더러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꿈은 잊혀져 버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더는 내가 아니라 회사란 거죠.
설상가상 질병이라도 얻게 되면 일평생 번 돈을 병원비로 탕진함과 동시에 집과 자동차 등 그간 쌓아놓은 부채로 인해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야 하죠. 결국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의 안정감을 타파하고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물론 자유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분명 리스크와 책임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박봉일지언정 매월 나오는 월급이 없으니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사업체를 만드는 동시에 투자를 병행해야만 시간과 돈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불안감을 역으로 이용해 강력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 없던 능력도 생기는 게 인생사니깐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다수는 시궁창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안정감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간절함이 중요한데요. 즉, 스스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안정감 뒤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즉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회의감이 극에 달한 나머지 차라리 때려치고 나가서 붕어빵을 팔더라도 이것보단 낫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됩니다. 또는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현재를 바꿔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발동되어 안정보다는 자유를 택하게 되는 거죠. 즉 인생의 격변적 위기가 동시에 기회한 겁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이 너무 좋은 직장군은 오히려 현재에 계속 안주하게 되니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다가 골로 가게 되죠. 오히려 변변치 않은 직장, 넉넉치 않은 집안 배경, 누가 봐도 흙수저인 사람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확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취미가 특기가 되는 시대인 만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본인의 취미이자 특기를 살려 부업이나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나만의 온라인 사업체를 만드는데 창업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디어와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 이보다 쉬운 사업체가 또 있을까요? 이외에도 PDF북, 상용 로고 판매 등 자신만의 현금 흐름 시스템을 언제든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투자 역시 지금은 각종 세미나, 경제 서적, 유튜브를 통해 적금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을 사모을 수 있죠. 더 이상 월급의 안정감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개목걸이천 사육장 개가 될 것인지 자유로운 들개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가성비 좋은 자산을 하나씩 모아가세요. 흔히 집은 자산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산이라 하면 당장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푼돈이라도 내 주머니에 꾸준히 돈을 꽂아줘야 한다는 거죠. 만일 많은 융자를 받아 집을 샀다면 매월 이자 갚느라 오히려 지출이 커지고 있으니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비싼 부동산을 살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작게 시작해서 임대 수익을 올린 후 시간에 투자해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월 현금 흐름이 좋으니 투자금 회수가 빠르고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다면 많은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썩다리, 반지층 빌라라고 한들 서울 금싸라기 땅에서 소액으로 등기 칠 수 있고 높은 임대 수익률에 재개발 호재까지 뜬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가장 좋은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풍진이고 계급이기에 비싼 만큼 좋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민들 대다수는 현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영끌로 첫 투자부터 너무 비싼 부동산을 사게 되면 엄청난 대출이자와 세금을 부담하면서 그저 오르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곧 매월 막대한 지출로 종잣돈 마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투자부터 굳이 완공된 비싼 아파트를 사기보다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아파트 또는 분양권 위주로 공부를 하며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비싸고 좋은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셋째, 마케팅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고 팔기를 잘해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곧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내용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제목이나 표지, 썸네일이 끌리지 않는다면 대중들에게는 불필요한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책 내용보다는 오히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제목이 신의 한 수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일즈 마케팅은 홍보와 마케팅을 시작으로 언변, 심리 등 인간의 많은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중개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지, 매수, 매도인과 적절한 협상 노선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도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은 기름과 같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엄청난 폭발제이자 효율과 성과를 극대로 끌어올리는 촉매제인 거죠. 경제활동 자체가 사고파는 행위라 세일즈 마케팅을 잘 배워놓으면 어딜 가든지 굶어 죽을 일은 없게 됩니다. 넷째, 불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내 안의 자의식이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건데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일단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등 슬슬 자의식이 올라와 일찍이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걸림돌들을 하나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만 이를 대하는 방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위험하고 무모해 보일지언정 자유를 선택해야만 도살장 개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곧 실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실패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걸 알면서도 정작 본인은 죽어도 실패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학대하니 그에 따른 압박감 때문에 포기를 밥 먹듯이 하죠. 그래서 사업이든 투자든 돈을 잃을까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설령 시도했다 한들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난 안 되라고 좌절해버립니다. 다시는 투자와 사업을 쳐다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은 반드시 실패라는 발판을 딛고 올라갔을 때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항상 실패에 따른 실망감을 예상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애초부터 실패를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성공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돈을 잃었다는 건 수업비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값진 수업비를 치르고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됐으니 반대로 위험 요소를 한 개 제거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한 만큼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게 되니 성공에 더욱더 가까워지죠. 즉, 실패를 많이 경험할수록 오차범위가 줄어들어 더 빨리, 더 높이, 더 가까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맨바닥에 헤딩하듯 고의적인 실패를 경험할 필요는 없는데요. 앞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 그만큼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강연을 늘 가까이 해야 하죠. 돈을 많이 담고 싶으면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게 먼저인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종잣돈을 모으면서 내공을 키우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기회를 잡는 겁니다. 저 역시 첫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성 없는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막대한 돈과 시간을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부자 아빠에게 고되게 혼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를 매도한 후 시행착오를 겪고 보완하며 부동산 투자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지금은 전 세계 대다수 주요 도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배자는 실패 후 좌절하지만 승자는 오히려 자극과 영감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기 위해선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한들 마흔 전까지는 다시 일어날 힘과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설령 마흔이 넘었다고 해도 큰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맥도날드 창업주는 55세, KFC 할아버지도 65세 밑바닥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업과 투자가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럽다 한들 포기만 하지 않으면 100% 내돈내산입니다. 즉, 회사 업무와는 달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한 만큼 성과가 나오니 수익은 물론 이거니와 뿌듯함과 성취감, 흥미로움까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곧 하면 할수록 보람과 재미가 있는 데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덜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 기를 쓰고 발버둥 안 쳐도 되니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칼을 뽑고 무라도 썰어보세요. 다음으로 냉소주의는 일반적, 부정적 관점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이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온갖 주변 쌉소리에 매수되기 전에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철저한 데이터와 함께 현상 분석을 하면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즉, 각종 뉴스, 유튜브 방송만 믿을 게 아니라 그러한가 아니한가 각종 데이터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냉소주의자들은 비판만 하는 반면 부자는 분석을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일에 열심히라 매번 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앞가름은 못하면서 오지랖만 넓어서 늘 똥 싸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죠. 뭐가 그리 바쁜지 거드름을 피우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맙니다. 회사 업무하느라, 가정을 돌보느라 재택할 시간이 없다 라고 단정짓기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자산 증식에 내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야 그때부터 게으름이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나도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약간의 욕심을 부려 일종의 시동을 거는 거죠. 다음은 소비 습관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당장 수입을 늘려 종잣돈을 마련하는 건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지출을 통제해 돈을 불려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마지막은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철저히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해 얕은 지식으로 카더라 통신에 빠져서 해보지도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실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안 되는 이유만 찾기에 매번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니면 운 좋게 초반에 수익이 나버렸다면 스스로 실력자라는 오만함에 빠져 무모한 베팅 후 큰돈을 잃게 되죠. 큰돈과 시간을 날려먹은 후에야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실감이 너무 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초반에 작게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돈을 조금씩 잃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큰돈을 잃어버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테니 말이죠. 뭐가 됐든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 투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기나 도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4가지 전략은 부의 기초석을 다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이 다져졌으니 부의 사다리를 놓고 오르는 일만 남았는데요.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총 10단계의 과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섰을 때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우리 각자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앞으로 몇 계단이나 남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각의 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즉, 본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싫어하는지, 가난을 탈출해 부자가 되고 싶긴 한 건지, 왜 성공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한 목적의식이 뇌리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당장 혼자만의 진중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 목표부터 잡으세요. 2단계는 매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과 월급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즉, 현재의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현재의 현명한 지출과 소비를 선택하면 미래의 부가 딸려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난과 빈곤을 선택한 것과 같죠.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에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무리 적은 푼돈, 자투리 시간이라 한들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만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주변을 둘러보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습을 되뇌어 보세요.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으로 각종 앱을 결제하고 게임이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기면서 SNS로 남의 사생활을 염탐하며 끼적거리지만 그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미래를 기획해 나간다는 겁니다.
3단계는 신중한 인맥 다지기입니다. 강한 사회성으로 이뤄진 인류는 대중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틀린 답이라 한들 당장 죽더라도 다 같이 죽는 쪽을 택한다는 거죠. 이처럼 주변 친구, 지인들의 언행과 내 인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고 이들에게서 조언과 정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재테크 스터디 등을 통해 함께 꿈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며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죠. 한 가지 주의할 건 인정에 얽매여 아무리 죽이 잘 맞는 가까운 지인이라 한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상이하고 투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면 되도록 돈에 대한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나 정치 얘기가 오고 가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그간 잘 쌓였던 우정이 호련히 앙금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주택자 친구, 다주택자인 나, 부동산 세법과 대출 규제를 논한다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조언이나 도움은 나와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는 게 좋고,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의 사람들 간에는 그저 먹고 마시며 과거 추억을 곱씹다가 인정을 쌓든가 이들의 가난한 습관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 노릇이죠. 4단계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분산투자, 멀티태스킹, 다재다능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지만 실상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죽도록 파서 꿈을 이뤘습니다. 자산의 배분도 주식, 코인, 부동산, 채권 등 죄다 잘하면 좋겠지만 한 분야의 종목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라 온전히 습득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곧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무작정 간만 믿고 여기저기 돈을 넣었다간 벼락거지 되지 십상이란 거죠.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에는 한 분야에 집중을 해 책도 수십 권 읽고 강의도 들으며 내공을 키운 후 적은 돈으로 충분한 실습을 거쳐 확신이 섰을 때 일을 저질러야 합니다. 5단계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해 먼저 돈을 쓰라는 건데요. 자신에게 돈을 쓴다는 게 먹고 마시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무작정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증식하는데 먼저 돈과 시간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곧 자기 통제력을 키워 저축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둔 후 남은 돈으로 생활비, 공과금, 세금 등을 내야 한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자 좋은 습관은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거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다면 신용카드를 자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 저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저축과 투자를 먼저 하게 되면 비록 생활비에 쩌들리고 각종 공과금의 압박을 느껴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을 지연정 오히려 이는 금융 창의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생활하지? 라는 압박감과 걱정이 커질수록 금융 창의성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헝그리 정신이 발휘되어 잔챙이 푼돈이라 한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절약에 힘쓰게 되어 경제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재테크 고수, 알부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6단계는 중개인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중개인, 브로커를 단순히 거래 수수료를 띄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동료로 대해야 하는데요.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중개비를 깎으려 안달이 나지만 고수들은 오히려 중개비를 넉넉히 줌으로써 중개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죠. 수수료를 넉넉히 줌으로써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고 추후에 더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인은 아무래도 현장 분위기에 가장 민감하니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중개인은 VIP 투자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래를 했다고 해서 관계의 끈을 놓을 게 아니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정말 없어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커피 쿠폰 등을 보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7단계는 투자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는 시기입니다. 즉, 현명한 투자자는 원금 회복을 빨리 해 또 다른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초단타 초치기에 목숨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원금 이상의 그 무언가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월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은 물론이거니와
집안의 각종 비품이나 가구들 또는 인근에 딸린 맹지까지도 공짜나 헐값에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투자처라는 거죠. 종종 경매로 나온 매물 중 집주인에게 말만 잘한다면 에어컨, 탁자, 냉장고, 세탁기 등도 공짜로 인계받을 수 있으니 돈으로 환산했을 때 원금을 그만큼 빨리 회수한 거라 할 수 있겠죠. 8단계는 드디어 자산에서 오는 소득으로 사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명품백, 외제차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죠? 사실 남의 시선을 즐기는 관종기는 사람의 본성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족족 할부를 받아면서까지 카푸어족, 성형 푸어족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부자는 부동산 임대료나 시세 차익 또는 주식 배당금, 코인이자 환차익 등으로 어쩌다 가끔 거세를 부리곤 합니다. 그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일종의 보상 심리인 거죠. 다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절대 가르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9단계는 자신만의 영웅을 찾고 이를 그대로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기에 맨바닥에 헤딩하기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부자 아빠가 되고 싶으면 앞선 부자들의 책과 강연을 통해 배우고 이를 자신의 삶에 투영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부자 마인드를 배우고 매 선택의 기로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단계는 베푸는 단계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 사리사욕 채우는 사회 악적인 존재라는 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사실 많은 부자들이 다양한 기부와 헌금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세금 공제받으려고 꼼수를 쓰는 거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실상은 주면 도로 받는다는 돈의 속성과 우주의 법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11조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준 만큼 흔들어 차고 넘치게 준다는 성경 말씀처럼 부자들은 이를 믿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없을수록 더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해 결국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는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실제 한 명의 부자가 탄생하기 위해선 부의 쏠림 현상이 있어야 하고 이는 주변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돈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니 부자들은 이를 달래려 일부를 불려주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만약 부를 독식하고 주변 애환을 잘 타이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애환이 자신에게 머무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현재 내가 믿고 잡고 가는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내 시간과 노력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 자신과 주변 사람을 학대하면서까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탄탄대로 승진해 국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순간 줄이 끊어져 고꾸라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썩다리인 걸 알아봤자 늦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썩은 동아줄에 미련 갖지 말고 지금부터는 튼튼한 부의 사다리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완고한 생각과 가치관을 고수한다면 나만 믿고 따라오는 자식들에게도 이 썩다리 가난의 줄을 되물려줄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지금부터는 가문을 새로 세운다는 생각으로 부자 되기를 결심해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한 계단씩 올라가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당신이 가문의 영광입니다.